오늘 기출문제 분석 정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걸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일단 연간 일정에서는 기출문제 분석 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 6월 강의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 연습과 문제 적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하고 일반화 정리를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7, 8월 달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5, 6월 달은 어쨌든 백지 쓰기를 열심히 좀 하셔라.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따로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예, 그걸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훈련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뭐 주어진 내용들을 필요한 대로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정치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 좀 쉬웠는데 어쨌든 나오는 파트는 이미 뭐 매번 정해져 있죠. 선거제도하고 정부 형태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사상에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국제정치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보면 많이 나오면 세 개 전부다. 아니면 적게 나오면 두 개는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론, 그 다음에 정치사상, 그 다음 국제정치. 이렇게 이제 범위가 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왔던 문제들 보면 수준을 좀 보아하면 그렇게 최근의 문제들이 별로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수준이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조금 출제가 어려워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뭐 출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긴 해요. 그런데 정치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유치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유치해주는 수준 자체가 이제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땐 베버 같은 건데,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보면 이스턴의 권위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왜 임용시험에 물어보는지 수준 이하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정치 교육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군지는 대충 아는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수준 이하고, 그 다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좀 까다로워진다. 예,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올해 문제 중에 좀 괜찮았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로크 문제가 좀 괜찮았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올해 문제가 좀 더 괜찮았어요. 베버 문제 빼고는. 예. 막스 베버 관련되는 문제 빼고는 괜찮았고, 그래서 영역 내 통합형 문제가 좀 증가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일정은 우리가 7주차만 보면 되겠죠. 7주차의 마지막은 모의고사가 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등을 하는 사람이 쏠 건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 8주차는 자율학습 및 정리해서 임시방학으로 일단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일정은 우리가 이제 항상 했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확인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문항이 좀 나와 있는데, 추가 문항이 빠진 게 좀 있습니다. 그죠?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거하고 21년 기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진도별로 나중에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없죠?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조금 지루해지죠? 예. 쉬는 시간에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 자,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불러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교재 페이지를 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를 하시라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언급이 필요할 때는 교재를 활용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3-21번이죠. 페이지 8페이지에. 자, 93-21 같은 93년도 21번 문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재 페이지로는 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현상설이 주제입니다. 관계되는 것은 집단 현상설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체계,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이 문항과 관련되는 설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94-27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15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이거는 정치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본질.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좀 특이합니다. 그 어떤 특이점이 좀 있냐면, 정치학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닙니까? 과학이 아닙니까?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학은 과학적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사상적 성격, 역사적 성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 94-27번 주제인데, 정치의 본질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학적 측면은 정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상적 측면이에요. 이건 정치 사상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33번,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정치 체계, 그리고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턴이 뭘 제시를 합니까? 정치의 정의를 제시하죠. 이스턴은 뭐죠? 현실주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 라스웰이고 하나 이스턴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벤틀리 같은 사람은 어디서 본죠? 기억이 나세요? 이익집단에서 봤죠. 이익집단의 발생론 관점에서 자연 발생설. 그 다음에 이제 96-19번은 정치체계의 개념이 일단 핵심이고요. 정치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집단 현상설을 이해를 하려면 정치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1번, 이거는 페이지 10페이지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96-19번 페이지 이야기 했나요? 안 했죠? 95-33번은 페이지 13페이지를 확인하시고 96-19번은 페이지 14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01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0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바로 정치의 개념입니다. 그죠? 현실주의. 주제는 정치의 개념, 현실주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위의 차이점. 권력과 권위의 차이점. 권력이 더 큰 개념이에요? 권위가 더 큰 개념이에요? 권력이 더 큰 개념이죠. 예, 그래서 권력 중에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걸 권위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가장 이제 그 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의 의미의 날 것은 분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분배를 어떻게 했어요? 이 강의실에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 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배하는 방식은 결국 각 시대라든지 각 제도라든지 그다음 각 영역대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대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 절차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적 행위의 가장 핵심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배의 그러면 주체는 누구고 분배의 객체는 누구예요? 분배의 주체는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정치가, 그 다음에 국가, 뭐 정부, 어떤 개념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정치학적으로 개념 쓸 때는 보통 정치 엘리트 아니면 요즘에 쓰는 표현을 따지면 리더십이죠. 그죠? 요즘 표현을 따지면 리더십이 됩니다. 요즘에 엘리트라는 표현보다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분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인, 이제 다수의 국민, 다수의 대중,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분배를 받은 국민과 대중은 이 정치 엘리트와 리더들에 대해서 분배를 받았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동의와 지지를 했기 때문이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동의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 중에서도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바로 권력 관계. 그리고 이 권력 관계의 내용은 바로 권위와 복종의 문제입니다. 그죠? 권위와 복종의 문제. 만약에 권위가 안 되고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폭력입니다. 폭력.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현실주의는 정치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위적 배분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게 이제 일선의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라즈웰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줍니다.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다. 관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준다고 생각할 때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배분 과정을 분석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분 과정을 분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정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들을 한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이제 보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 접근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 거론되는 게 뭐예요? 국가연상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연상설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분배를 하고 있네. 그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분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파악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법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뭐예요? 행정청이 행정처분,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거, 복지행정을 하는 거, 그 이야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주는 것과 복종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권력현상설이죠. 그래서 이쪽은 지배와 복종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준다고 항의하면 때려 패고 하는 게 권력현상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
나눠주는 것,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센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모든 영역에 권력 현상설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국가 현상설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행정청과 정치가 구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인 어떤 정책 과정이 잘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자영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모습들이 전혀 안 비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그렇지가 않다. 분배의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 누구죠? 국민과 대중,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포함시키면 이익 집단들, 됐나요? 이런 집단들이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한다. 이게 이제 집단 현상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결국 분배의 과정에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정치적 상호작용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상호작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체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수학습의 상호작용. 이것도 뭐죠? 체계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아니라 정치 체계 속에서 정치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거죠. 투입,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환류, 이런 과정을 통한 순환작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체계와 주체와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정치체계입니다. 그러면 투입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어떤 사람들이죠? 국민 대중 이익 집단. 그래서 이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 전환해서 누가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 무슨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영업자들 위해서 손실보상에 관한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소급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행정부. 행정부는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정책이죠. 그 다음 사법부는 뭐 가지고 결정을 해주죠? 판결을 가지고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뭐죠? 일종의 분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해줄 때 판결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바로 산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환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는 이 작용이 바로 뭐예요? 여론, 선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평가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 관련된 투표 중에서 대표적인 투표가 어떤 투표예요? 피드백하는 투표가 회고적 투표죠. 그래서 회고적 투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현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정치를 당위적으로, 가치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당위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정치의 과연 본질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현실주의입니까? 이상주의입니까? 현실주의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상주의죠. 자,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이상주의, 즉 정의. 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어떤 가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죠?
가치를, 정신적 가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강조를 하게 되고. 현실주의는 철학적으로 이제 어떤 관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한 투쟁의 과정. 이걸 정치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를 투쟁으로 본다. 이 말은 국가가 뭘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벼락같이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줘. 이게 뭐죠? 투쟁의 과정이죠. 나부터 줘. 근데 이쪽은, 이상주의는 그게 아니죠. 정치를 왜 하냐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미는 게 이제 이상주의 관점이에요. 자, 정치의 본질은, 그런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정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 바로 양면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죠? 디베르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디베르제.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고 정리를 합시다. 혹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의 기본적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기 이 관계에서 권력 관계가 나오죠.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집단현상세의 체계가 나옵니다. 그죠? 체계. 그래서 요 이야기가 지금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자, 93-21번.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이스턴의 정치체계 분석 표이다라고 한 이야기고요. 이 이스턴의 정치체계 분석과 관련되는 정치 현상 학설이 바로 뭡니까? 집단현상설. 집단현상설. 거기 보기는 영 엉망이거든요. 엉망이니까 무시하시고 전체계하고 집단현상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대표 체계, 관련된 이익대표 체계는 뭡니까? 관련되는 이익대표 체계는 다원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분포 양상은 어떻게 돼요? 다두정이죠. 다원주의, 다두정이죠. 정치 권력의 분포 양상, 다두정, 다원주의가 됩니다. 자, 94-27번. 야누스 신의 상이야말로 정치 심오한 현실을 나타낸 거다. 성과학의 양면이 있다 주장한 사람. 바로 디베르제. 여기서 핵심은 정치의 본질. 그래서 정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95-33번.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런데 국가는 사회과학의 개념으로서 상당히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건데 사회과학 개념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게 경험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개념에 대신하여 정치체계 개념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 그래서 정치체계는 관찰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죠? 관찰 가능한 대상. 이게 바로 이스턴이다. 자, 그래서 정치체계와 관련되는 개념에는 일단 집단현상설, 정치의 개념은, 그 다음에 권력의 분포 양상은 다두정, 그 다음에 이익대표체계, 이거는 다원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96-19번, 또 역시 정치체계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해에 해당하는 거 돼 있는데, 가해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체계에 산출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상으로 보면 산출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산출은 3번이죠. 정책이나 권위적인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나타내는 과정. 됐어요. 자, 18-01번입니다. 우리를 아주 무시했던 문제. 이게 문제라고. 자, 권력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막스 베버의 정의.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권력의 정의.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권력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일어나는 영향력과는 달리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과 같은 강제나 조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이야기는 뭐죠? 권위죠. 어떤 강요나 조작의 형태라기보다는 복종에 대한 승인된 의무의 기초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럼 복종에 대한 승인은 막스 베버에 따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습적으로 또 카리스마에 대해서 또 합법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다시 관습적으로 카리스마를 보고 합법적으로. 자,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정당성 나오잖아요. 그죠? 막스 베버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스터는 현대민주주의 원칙과 권력의 속성을 고려하여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를 했다. 이스턴의 정치의 정의. 됐나요? 근데 거기 세 번째 줄의 내용은 사실은 좀 제시문이 저자의 자의성이 좀 가깝습니다. 그죠? 권력은 어떻게 하죠? 권력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과 강제라는 수단을 동원하죠. 설득을 할 때 어떤 수단을 쓰죠? 상징 조작을 씁니다. 자, 봅시다. 나중에 우리 할 거긴 할 건데 정치 권력은 이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설득과 강제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죠? 이 설득이라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메리엄 옹께서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메리엄 옹이 이야기했던 게 상징 조작. 이걸 이야기를 했죠. 됐나요? 이 상징 조작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있고 이성을 통한 설득적 방식이 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뭐예요? 네, 이게 미란다고 이게 뭐죠? 크레덴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시문이 참으로 자의적이다. 그래서 권력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일어나는 영향력과는 달리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 같은 강제나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저자가 권력의 개념을 아주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권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원적 권력, 2차원적 권력, 3차원적 권력 이야기를 하잖아요. 3차원적 권력은 사실 뭐에 가까워요? 영향력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저자는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은 공부를 안 했다. 자, 그 이야기고요. 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됐고 이제 정치사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질문. 없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14페이지에 정치사상의 처음 시작은 그리 정치사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에서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일단 먼저 이거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그리 정치사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뭘 해야 되죠? 중세 정치사상을 간단히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뭘 봐야 돼요? 사회계약론을 봐야 되고 네 번째는 자유주의 봐야 되고 다섯 번째는 네, 공화주의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크게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98-04번 한번 봅시다. 자, 98-04번은 그리스와 로마는 도시국가 출발했고 그리스는 로마와 달리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대표적 포리스인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소수 지민의 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 돼 있는데 4-1번은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이거는 인문지리니까 넘어갑시다. 4-2번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이야기인데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다. 자, 참고할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08-08번 문제입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교재 페이지는 페이지 22부터 23까지입니다. 페이지 22부터 23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점입니다. 그죠?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와 극복 방안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와 극복 방안. 자, 이게 08-08번의 주제다.
그 다음에 09-18번 같은 경우에는, 예? 페이지 이야기 안 했어요. 22부터 23. 딴 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09-18번 한번 봅시다. 쉬는 시간 진짜 음악을 틀어야 되겠네. 09-18번에 보면 페이지는 144. 주제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주제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정치 사상은 따로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 됐죠? 토마스 아퀴나스만 자연법 사상가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갑니다. 사회계약론에 넘어가게 되면 92-30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2. 사회 신탁 사상과 관계가 깊은 의무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사회 신탁. 예. 근데 이거는 뭐 보기들이 영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사회 신탁 사상, 사회 계약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 계약론. 그 다음에 이제 94-28번은 관계되는 페이지는 페이지 52입니다. 50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정치학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헌법 문제로 봐야 됩니다. 헌법 문제로. 왜 그러냐면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인데 저항권의 주체는 누구죠? 국민입니다. 국민. 그죠? 저항권은 권리입니다. 그죠? 국가기관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국민만이 가지는 거다. 그 다음에 95-34번은 별로 필요가 없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는 참고 관계되는 페이지는 37페이지. 사회계약론 성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제는 사회계약론 성립에 관한 문제. 사회계약론 성립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96-17번은 페이지 37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페이지 37페이지. 자, 여기에 이제 영향 미치는 것은 사회계약론의 영향입니다. 그죠? 사회계약론의 영향. 사회계약론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고리장전, 프랑스 헌법,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미국 독립혁명,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헌법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9-07번 문제. 여기는 페이지 40페이지고요. 여기에 핵심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 실정법주의자 홉스. 실정법주의자 홉스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실정법주의자 홉스인데 이 문제도 사실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국민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복수정답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날 기준 따지면. 누구도 됩니까? 루소죠. 루소죠. 일반 의지를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자유를 누린다.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법의 복종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홉스와 루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복종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홉스와 루소의 차이점이고요. 실정법주의만 전제로 깐다면 일단 홉스 이야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4-12번 참고 페이지는 40페이지.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홉스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홉스의 주권. 홉스의 주권론. 그죠? 그 다음에 홉스의 주권론은 미리 이야기합시다. 홉스의 주권은 누구죠? 국민주권입니까? 군주주권입니까? 군주주권이죠. 그런데 그 군주주권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사회계약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과거에 이제 군주주권론과의 차이점은
사회계약에서 기인한다. 사회계약. 그 다음에 11-13번 참고 페이지는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그죠?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13-12번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그죠? 페이지 40페이지. 그 다음 여기에서 핵심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 주요 내용들을 찾는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4-03번. 자, 03번은 갑인데 갑은 홉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을은 로크를 이야기합니다. 홉스에 대한 이야기는 페이지 40. 그 다음에 을 로크와 관련된 이야기는 페이지 42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 이게 주제입니다.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 루소의 자연권은 왜 없냐? 왜 없을까요? 루소의 자연권은 시험에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뭔지가 잘 안 드러나요. 그냥 자연적 자유인데, 자연적 자유는 이야기했잖아요. 순진하고 소박하고 적당히 욕심 있고 적당히 심통 부리고 떼쓰고,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유, 어린아이가 누리는 자유, 이런 게 자연적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기가 애매하다. 그 이야기고요. 17-03번. 자, 참고할 페이지는 46페이지부터 47. 46페이지부터 47. 자, 루소의 일반 의지와 자유입니다. 루소의 일반 의지와 자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루소의 일반 의지와 자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사회계약론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회계약론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홉스 같은 사람은 일단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기적이고 원자적 인간을 봤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기적인 원자적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전쟁의 상태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바로 전쟁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권은 어떻게 돼요?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권은 뭐라고요? 자기 보존. 그래서 자기 보존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치고받고 싸웁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이제 밖을 지키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법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자연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평화를 추구하자. 제1자연법. 평화 추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화 추구라고 하는 자연법만 가지고는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왜? 말로만 되잖아요. 말로만. 그러니까 말보다는 뭔가 좀 더 확실한 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말고 평화 추구 다음에 어떤 자연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기의 보존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포기하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를 통해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때 사회 계약이 바로 뭡니까? 맹약이죠, 맹약. 그래서 모든 것을 넘기는 맹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약을 통해서 모든 걸 넘긴다. 한 사람에게 넘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한 사람에게 모두 넘기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죠? 군주입니다. 그죠? 군주. 바로 리바이어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군주 주권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군주 주권론하고 여기서 군주 주권론은 많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계약의 주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지배와 복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종의 대가로 리바이든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보호를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잘 안 되죠. 확신이 안 되니까 홉스의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걸 발전시켜서 주장했던 게 바로 로크가 됩니다. 그죠? 되셨나요? 로크가 바라봤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 이거 우리가 이제 백지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연 상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연 상태 어떻게 되죠? 그냥 적당하게 이성이 있는 인간, 이기심이 있는 인간. 그래서 이거는 뭐죠?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좋은지를 아는 상태. 그러니까 싸우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평화로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이쪽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 상태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럼 이런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는 뭐예요? 자연권은 뭐죠? 소유권이죠.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신체와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됐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는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이 상태는 바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를 침해하는 놈들을 때려잡고, 때로는 이놈들한테 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소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지켜주는 대신 일을 해주는 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뭔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관도 있어야 되고, 그 사법권이 집행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누군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치 사회가 열리게 되고요. 정치 사회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치 사회가 열리게 되면서 바로 정부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의 핵심은 바로 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를. 됐죠? 그리고 이제 얘가 리바이든처럼 폭주하지 못하도록, 홉스의 리바이든은 얼마든지 폭주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모든 게 이 군주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군주의 명령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거는 군주의 명령이 곧 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누가 법을 만들죠? 의회가 법을 만듭니다. 차이점이죠. 의회가 법을 만듭니다. 루소는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일반 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죠. 누가? 일반 의지에 따라 누가 법을 만들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법을 만들죠? 대리는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적인 의사결정은 인민이 하는 거죠. 그죠? 인민이 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잖아.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당황스러워하지. 왜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의회가 법을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얘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얘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죠? 예, 이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자연법을 안 했어요. 자연법.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건 자연권이고, 불안전 상태, 요 상태에서 로크가 이야기했던 자연법은 뭐죠? 첫 번째, 누구나 평등하게 소유를 할 수 있고, 그죠? 누구나 평등하게 소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침해되었을 때는, 침해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뭐? 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벌을 줄 수 있다라고 한 요 측면은 어디서 온 거예요? 홉스에서 온 거죠. 홉스의 아이디어에서 온 거죠. 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벌을 주려고 때리려고 이제 갔는데 내보다 체격이 한 2배는 더 크네. 그리고 걔는 보니까 몽둥이도 들고 있네. 걔한테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내 대신 벌을 주려면 필요해. 그게 바로 뭐죠? 사법권입니다. 사법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홉스와 로크는 전부 다 결국 자연권 보장이 목적이에요. 사회개혁의 목적은. 이해되셨나요? 자연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하나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국가론에서 거의 문제가 안 나왔다가 사회개혁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로크의 국가를 뭐라 불렀죠? 홉스의 국가를 뭐라 불렀죠? 맥락 이것 때문에 이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어떤 국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까? 절대적 국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탄핵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언제 탄핵을 받아요? 언제 탄핵을 받죠? 일반 의지에 반한다고? 로크인데. 그렇죠.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소유권을 보장해준다라고 한 조건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받을 때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 권력의 제한을 받는다. 이게 제한 정부죠. 제한 국가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제한 국가입니다. 제한 국가. 자, 그래서 자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법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들이 나중에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로크, 자유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자유주의의 관점이 시작되었던 요 민주주의를 어떤 민주주의라 부르죠? 예, 이걸 보호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루소는 어쨌든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루소는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누리는 상태, 이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순진하고 순박하고 때가 묻지 않고 적절히 때를 쓰기도 하고 적절히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 무구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갑질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 상태에서는 아무도 갑질을 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있던 얘들은 이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뭐죠? 바로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를 누리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뭘 만들어내게 됩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회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사회를 만들고 이 사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자행하게 됩니까? 사회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불평등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많이 가진 놈과 많이 가지지 못한 놈들.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 이게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을 하는 순간 자연적 자유는 어떻게 되죠? 이 불평등이 야기되니까 자연적 자유는 더 이상 사회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가 됩니다.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 구성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체제를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의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사회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의지에 기한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반 의지에 기한 사회 계약이 만들어내는 국가는 뭐예요? 공화국이죠. 그래서 일반 의지에 따라 뭘 만들죠? 법을 만듭니다. 그죠? 그럼 이 법은 뭐죠? 공동선을 추구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 법을 통해 누리는 자유, 법의 복종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시민적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시민 자유. 자,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공화국에서 정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돼요? 정치 운영 방식은 직접 민주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표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대리의 성격을 가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 의지의 국가, 이 법에서 만들어진 이런 공화국에서부터 모든 개인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맞아요. 공화국에서 만들어낸 이 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공화국으로 하나로 묶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공화국의 성격을 어떤 성격으로 봤습니까? 이걸 강제적 국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강제적 국가. 기억이 나시나요?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해야 되고 일반 의지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
모든 것들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강제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루소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불평등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이야기한 원인은 사유재산제입니다. 그럼 이 사유재산제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크가 이야기했던, 그죠? 로크가 이야기했던 거. 로크의 자연권 비판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측면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맹약을 맺는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 주냐? 그 말이고. 그 다음 로크가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주장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위임에 대한 부분, 위임에 대한 비판이죠. 유명한 표현이 바로 뭡니까? 누구도 나를 대표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태를 봐도 알 수 있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대표해 줍니까? 대표해 준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조금만 들면 좋은데 하나도 안 듭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사회계약론 핵심적인 내용.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자연적 자유 여기 이야기했잖아. 정치 사회로 가기 전 자유죠. 네. 예. 로크는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로 나누었지. 정치 사회로 가면서부터 이제 사회 자유가 되잖아요. 또 일단은 로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눕니까? 사회계약 이후에 누리는 이 자유를 사회적 자유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고, 이쪽은 뭐죠? 자연적 자유의 상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루소를 기준으로 이제 자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 자연적 자유가 있고, 여기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일반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민적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민적 자유를 벗어나서 공화국의 정신에 따라서 도덕적인 도덕성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되는 자유. 그래서 이 도덕적인 행동이 몸에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의 자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도덕적 자유. 바로 그 이야기죠. 도덕적 자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적 자유가 조금 추상적이고 도덕적 자유가 추상적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시민적 자유는 갚지를 못하는 갑을 규제를 통해서 지배를 받지 않은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도덕적 자유는 뭐죠? 도덕성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도덕감을 가진 상태.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도덕감을 가진 상태. 이 상태가 이제 도덕적 자유 상태입니다. 질문 없어요? 집에 일찍 갈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죠.